이제 4단원 넘어가서요. 자, 4단원 126쪽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촌락이 옛날에는 어디에 주로 입지했고 그 입지한 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 2000년에 비해서 2015년 인구가 줄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400만 명, 그런데 이제는 250만 명. 그런데 노인의 인구는 줄지 않았고 예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청장년 엄청 줄었고 유소년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죠. 기업, 농가 인구 감소했다. 감소했네요. 자, 질문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농가 인구라고 했죠. 따라서 이 그래프 이대로 농가 인구가 감소했네. 맞았어요. 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었네. 맞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줄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다는 건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전출이라는 건 이사 나갔다. 전입이라는 건 이사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전출이 활발했다라고 해야 돼서 답은 기억, 니은. 자, 자료 2번은요. 촌락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보니까 관광 농촌, 관광 농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역시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농업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다른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관광 수입이 당연히 증가했겠죠. 지역 내 소득원이 다양해졌겠네. 도시화 상호작용도 많아졌을 것이고 3차 산업, 즉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도시적인 형태의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농경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증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농가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겠죠. 현재 상태에서 농업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더 많은 감소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소득 향상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답은 2번. 자, 128쪽은요.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도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그 도농통합시라는 것도 생겼다는 거랑 도시 내부의 고차와 저차 간의 어떤 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 내용인데요. 자, 문제풀이 가시면 3번 문제.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 순위 변화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1부터 10까지의 순위고, 그리고 세로축에는 그 순위의 인구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순위는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고, 2순위도 예나 지금이나 부산이고, 3순위는 내내 대구였다가 인천으로 바뀌었고, 4순위 대구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죠. 자, 그럼 1번. 종주 도시화 현상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 자, 종주 도시화라는 건 서울과 부산의,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 도시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건 예전부터 2배 이상이었으니까요. 1960년에도 종주 도시화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10대 도시의 총 인구는 2015년, 1985년이 더 많다? 아니죠. 보다시피 10대 도시는 대체로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예전에 비해 지금 10대 도시 인구 합산해 놓으면 진짜 많겠죠. 다음에 3번 85년에서 2015년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 증가 폭이 크다. 맞죠? 85년에서 2015년 3등이던 인천이 4등이던 인천이 3등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건 대구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일 거잖아요. 다음에 4번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니까 부산의 꺾은 선이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상하게 꺾은 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이거 확대해서 보면 한번 확대해서 보여줄까요? 자, 보면 보시다시피 서울은 지금 빨간 네모였다가 그다음에 초록 다이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증가한 형태인데 부산은 초록 다이아가 좀 더 아래에 있고 빨간 네모가 좀 더 위에 있죠. 즉 빨간 네모만큼 350만만큼 증가했다가 부산은 최근에 인구가 살짝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꺾어지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에서 부산 쪽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4번은 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에 5번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수도권의 도시 수는 60년이 2015년보다 많다. 60년이 2015년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죠. 60년에는 서울, 인천 빼고 나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수원, 고양 이렇게 해서 수도권 도시가 4개나 되거든요. 따라서 60년이 더 많았던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 문제, 가나 도시의 의료기관별 현황이다 했는데요. 가 도시는 되게 큰 도시인가 봐. 종합병원이 56개나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병원, 의원 다 합치고 나니까 8,000개나 돼요. 반면 나는 종합병원 1개 있고요. 다 합쳐봤자 71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가 되게 큰 도시, 고차 중심지이고 다가 제일 저차겠구나. 그럼 기업, 인구 규모는 고차에서 크겠지. 그래서 가가 인구 규모가 클 거야. 맞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기능이 다양한 건 고차에서 다양하니까 나가 다보다는 고차니까 나의 중심지 기능이 다양한 건 맞겠지. 그리고 고차 중심지는 가가 제일 고차 그다음에 나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그리고 배우지의 범위는 고차일수록 넓게 나오니까 가가 제일 넓겠지.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틀려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자, 130쪽 심층 이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전북 임실군의 총 인구 및 인구 구조 변화다라고 했는데요. 자, 임실군의 인구가 이렇게나 감소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보면 90년에 비해서 2015년 인구가 보면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가 이제 이렇게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늘었는데 음, 지금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러한 인구 변화의 원인은 아마 이촌 향도에 따른 인구 감소인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는 줄고 그에 따라 노동력 부족하고 노년층 인구 비중은 늘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2번 중심지 이론에 대한 거예요. 자,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 구조와 분포에 대한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도시 체계를 설명하기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도시는 이 중에서 가장 상권이 넓은 A, 그쵸? A 이게 상권이 되게 넓죠? 그다음에 중도시는 야가 상권이 이만큼이고 소도시는 빨간 점, 그죠? 자, 개념 체크해서 내용들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132쪽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다 촌락의 입지 특성에 대한 거. 자, 가를 보면 입지 요인. 자, 이태원 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권 칠학이죠. 따라서 용수 확보가 아니라 교통이었습니다. 다음에 니은 나는 마포 포가 들어가게 되면 하천교통 나루터 칠학이죠. 니은 맞고 그다음에 다는 한강 지인에서 진이라 하면 이 진자 쇠 금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진영할 때 그 방어를 위한 군사 주둔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D가 틀렸고요. 그러면 리을과 유사한 사례로는 취락 입자 유사한 사례로는 가는 조치원, 나는 노량진 맞겠죠. 그래서 노량진은 나루터 칠학이니까 나랑 같아요. 자, 그러면 니은 리을이 맞죠? 자, 2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촌락은 주민들의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인구 규모가 도시에 비해 작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공동체 의식은 기업 촌락이 더 강하죠. 그다음에 주민들의 직업 구성은 도시가 더 다양하고
그리고 농촌, 노촌, 산지촌을 구분하는 건 촌락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 거 맞고요. 남향에 위치하는 건 차가운 북서풍을 막기 위한 거 맞죠? 자, 집촌은 집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지와 분리되어 있어서 경제 효율적 관리에는 불리해요. 자, 산촌이 오히려 더 유리하죠? 따라서 5번은 틀렸군요. 답은 5번. 3번 문제, 전북 순창에 대한 건데요. 96년과 비교한 2015년의 상대적 특징했는데 96년이 진한 보라색이고 2015년이 연한 분홍색인데 보면 2015년에 그 인구가 줄었어요. 물론 노인들의 비중은 늘었지. 따라서 이 지역은 그 기간 동안 청장년들이 되게 많이 유출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구가 유출되고 노인이 많아졌으니까 평균 연령은 높아졌을 거고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높아졌겠죠. 이렇게 되면 답은 A 1번. 다음 글의 4번 가나 지역의 공통된 변화. 자, 이 지역은 치즈 체험, 방문객 안내 등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고 있대요. 나 지역도 보니까 이 육지와 연결된 이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한대요. 그러면 관광 수입이 증가했다. 관광 수입이 증가했겠죠? 도시적 경관이 확대되었겠죠. 아무래도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와의 상호작용 늘었겠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늘었다? 아니죠. 다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뭐 체험 행사에 안내하는 사람 이런 거니까 이건 1차 산업 종사자가 아니에요. 자,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졌겠죠. 답은 3번. 5번 지도는 우리나라 도시 분포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자, 도시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2015년은 1970년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아니죠. 도시가 지금 더 커졌으니까 맞죠? 2015년이 많아요. 서울과 부산 주위에 신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런 것 같죠. 서울과 부산 주위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도시들이 생겼어요. 다음에 1970년과 2015년 모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이다. 당연하겠죠. 다음 70에서 2015년에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도시 인구 증가가 많다? 아니죠. 호남권은 영남권에 비해서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했어요. 자, 따라서 리을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자, 6번 문제는 강원도 내 폐교 현황이 나와 있죠? 이렇게 폐교가 많은 이유는 그 이유는 아마 이촌 향도에 따른 인구 감소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소득책이 없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게 된 거죠. 자, 다음 7번 문제.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군별 인구 비중이다 했는데요. 그 경기도는 인구가 진짜 많아요.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면 경기도 인구는 거의 이제 1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은데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는 100만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정말 많지만 100만을 넘어선 도시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 주변에 뭐 고양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는 100만 넘었고 성남도 지금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나 이렇게 되겠지만 다들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100만 이상의 인구 있죠. 인구군에서 수도권이라 하면 수도권은 서울까지 포함되니까 서울, 경기에서 서울이 일단 인구가 1000만이니까 경기도에서 1300만 중에서 100만 이상의 도시가 한 3개 정도로 나오고 인천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 전체 인구 중 100만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절반을 넘었다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영남 있죠. 경상도. 영남권은 원래 경상도의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의 인구 자체가 경기도만큼 많지 않은 데다가 경상도엔 유난히 광역시들이 좀 많죠. 거기다가 이번에 통합된 창원시가 또 인구 규모가 100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은 영남권 내의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의 그 도시가 가지는 인구 비중이 좀 더 높게 나와요. 수도권보다. 그래서
수도권은 워낙 경기도가 짱짱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이 엄청난데 이 100만 아래쪽에서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의 인구는 50%,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는 50%를 넘긴 하지만 경상도가 좀 더 크게 나온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아무튼 가가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은요.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의 인구는 절반을 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군 단위 있죠. 시골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되는 군 단위 인구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수도권의 특징이고요. 영남권은 그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자, 그게 이제 영남권의 특징이고 반면 이게 호남권이고 그 옆에 충청권이 있는데 호남권과 충청권은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광주, 대전 이러면서 그 지역에는 광역시 하나씩이고 얘네들의 인구 비중은 대충 한 전체 자신의 권역에서 25%를 좀 살짝 넘죠. 한 30% 정도 되죠. 그러고 특히 이제 호남권 같은 경우는 군 단위의 인구가 상당히 있죠. 자, 그리고 강원과 제주는 둘 다 광역시가 없어요. 즉 1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군 단위 인구들 좀 되겠죠. 제주는 뭐 제주시, 서귀포시 딱 두 개로밖에 안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고 군 단위가 거의 없는 가가 수도권,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 군 단위 인구도 좀 있는 이곳이 영남권,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의 한 4분의 1을 살짝 넘으면서 군 단위 인구도 제법 많은 곳이 호남권과 충청권이 되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서비스 업체 수이다 했는데 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죠. 자, 교과서에 나왔던 장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가 지역은 서비스업이 이렇게나 많고요. 나 지역은 적어지고 다 지역은 진짜 적죠. 그래서 가가 고차 중심지겠다. 자, 그래요. 가는 저차 아니야. 고차 중심지죠. 그리고 인구 규모, 고차 중심지가 인구 규모도 더 커요. 그러니까 나는 다보다 인구 규모가 클 거고, 다는 저차니까 기능이 단순할 거고, 교육 서비스 업체 간 평균 거리는 일단 고차 교육 서비스 업체 간 평균 거리는 그랬을 때 고차 중심지는 굉장히 기능들이 많잖아요. 대도시다 보니까. 따라서 교육 서비스 업체 간 거리는 가에서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가라는 대도시가 공간상에 군데에 있어서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가는 대도시여서 기능들이 진짜 많다 보니까 가 도시 내에 있는 기능들 있죠? 기능들은 가 도시가 좀 더 가깝게 있을 거야. 반면 다는 되게 기능이 적은 한마디로 시골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기능이 적고 인구도 적고 이러는데 이런 곳에 있는 교육 서비스를 초등학교 간 거리는 되게 멀겠죠. 그래서 4번은 단순하게 고차 저차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가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 고차 중심지라면 그 속에 있는 각종 기능들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거리가 가까울 거야. 저차는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멀 거야. 이렇게요. 자, 5번 배우지의 넓이는 가가 고차니까 되게 넓겠지.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다음은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에 대한 거 134쪽. 지도는 서울의 어느 지표의 구별 분포를 나타낸다. 이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서울 시내가 있어요.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있었을 때 이 서울의 중심부 이곳이 도심이에요. 자, 도심 지역의 수치가 높은 거니까요. 어떤 걸까? 자, 아파트 수 아니죠. 초등학교 학급 수 아니야. 가족용 전력 소비 아니야. 자,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아마도 도심이라면 숙박이나 음식점보다는요. 금융 및 보험업. 이거
금융이면 은행의 본사라든가 보험업도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및 보험업이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그런 거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오히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6쪽 대도시권의 형성에 대해서 자, 그래프는 수도권의 시도별 인구 순 이동 변화를 나타낸다. 가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그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서울에서 막 단칸방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경기도에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아파트 단지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그 추세가 뭐냐면요. 서울의 인구는 이렇게 감소,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고 경기도 인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뭐 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그럼 그 현상이 확 두드러지게 나왔다가 또 완화되었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의 추세가 서울의 인구는 예전보다 좀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플러스 상태죠. 그리고 인천은 증가는 하지만 뭐 눈에 띄는 증가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면 90년에서부터 2015년이 되면서 다 지역은 계속 인구가 마이너스 있죠. 아래쪽에 이때는 이만큼 마이너스 됐다.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되고 이랬네. 반면 가 지역은 계속 플러스였어요. 이만큼 성장할 때 있고 그 성장 속도가 둔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는 거야. 자, 왜냐면 이것은 플러스이기만 하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꾸준히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다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나는 보면 인구가 많이 성장했던 때도 있고 지금은 어찌되었건 0보다는 높죠. 0보다는 높으니까 인구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가 경기도, 다가 서울, 나가 인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료는 경기도 김포시와 주변 지역의 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니 지도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증가했는데요. 빨간색은 시가지, 즉 도시적 공간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시가지가 늘었구나. 자, 그래서 김포 지역은 도시화가 옛날보다 더 많이 진전되었구나. 그렇다면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줄었을 것 같고 토지용 도시적 경관은 늘었을 것 같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을 것이고 농업이 아닌 농업의 소득이 늘었겠죠. 자,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맞아요. 138쪽 심층 이해.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자료를 볼까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주간 인구 지수랑 상주 인구를 볼게요. 자, 가 지역은 상주 인구가 세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한 400에 가까운 3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주간 인구 지수란 상주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3.8배가 더 많아. 따라서 상주 인구가 10이었다면 10보다는 좀 많은 것 같으니까 12였다면 이것의 3.8배. 그럼 얼마죠? 계산해 봤더니 46.8이던가? 아무튼 뭐 46.8만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나는 볼까요? 자, 나 지역은 상주 인구가 약 55 정도 돼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아래인 90 정도 되니까 58에 90% 정도, 그러니까 58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10% 정도 인구가 떨어져가지고 낮으면 그 주간 인구 지수가 90 정도 되네요. 자, 아무튼 나 지역은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적어지는 곳이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라면 이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C지역이죠. C지역. 이게 C지역이고요. A나 B는 B가 도심, A가 부도심, 둘 다 상업 기능이 발달된 곳인데 특별히
그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도심의 특징이에요. 부도심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해요. 따라서 가가 도심인 B, 나가 주거 지역인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대도시권에 대한 거고요.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에서 도시와 바로 인접한 곳, 나는 그 아래 표에서 B에 해당하는 교외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는 배후 농촌 지역, 최대 통근 가능권이지만 실제로 통근하는 사람보다는 주로 농사를 짓는 그 지역은 아래 표에선 D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D보다 더 높은 특징, 제시어를 사용해서 한번 가볼까요? 농업 종사자 비중은 B가 더 적겠죠. 그리고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더 높을 것이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도시화된 곳이다 라고 보면 돼요. 대도시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도 더 높을 것이고요. 자, 오른쪽의 개념 체크는 여러분이 답을 보면서 정리하십시오. 자, 140쪽 가겠습니다. 자, A 지역과 비교한 B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A 지역은 지금 지가가 나와 있는데 지가가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땅값이 아주 비싸고 B 지역은 주변에 비해서는 약간 땅값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A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죠. 자, 그러면 A가 도심이고 B는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업무용 고층 건물의 수가 많은 것은 A이고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먼 거. 자, 도심은 그 업무용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자기 직장과도 가까운 곳이죠. 따라서 도심은 거주자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 혼잡이 심각한 곳은 땅값 비싼 지역이죠. 기능이 막 밀집되어 있는 곳. 따라서 디귿도 A에 대한 설명. 출근 시간대에 되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 이게 가는 사람이 많은 거, 이게 B죠. 그래서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가 많은 게 B 맞아요. 그래서 B는 A에 비해서 주거 기능이 강하고 그런 곳은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고 출근 시간이면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니은, 리을이 맞는 말. 자, 그래프는 대구의 구별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면 1번 A는 C보다 2015년에 주간 인구가 많다 그랬는데요. 자, 2015년이면 까만 점이죠. A는 상주 인구가 한 10이 좀 못 되는데 주간 인구 지수는 한 170 좀 못 되죠. 그러니까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한 2배 정도 2배 정도가 좀 못 된다라고 보면은요. 결국 A 지역의 상주 인구가 10이 못 된 상태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70 정도 되면 1.7배니까 아무튼 인구가 20이 못 되겠지. 주간 인구도. 자, 그럼 C는 어때요? C는 상주 인구 자체가 어마무시해서 거의 60에 가까워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살짝 못 돼서 인구가 줄긴 하는데 한 10% 정도 준다고 쳐요. 넉넉 잡아서. 그럼 60만에 10%인 6만이 줄어서 주간에는 54만의 인구가 있는 거야. 따라서 내 생각엔 C가 되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일 수 있는데요. 이 구는 아파트 단지가 짱짱해서 상주 인구가 60만이나 되고 주간에는 인구가 살짝 줄긴 하지만 그래도 많아. 반면 A구는 작은, 도심은 대체로 구가 작거든요. 작은 구여서 그런지 상주 인구도 적고 주간 인구 지수는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상주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그 인구 수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안 나오거든요. 계산해보면. 따라서 A가 그 주간 인구 지수는 높지만 주간 인구가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음에 2번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건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B하고 A를 봤을 때 A가 주간 인구수가 높아가지고 반면 좀 더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A가 공동화가 뚜렷하고요. 초등학교 학급수는 무조건 상주 인구에 비례해요. 상주 인구가 많으면 초등학교 학급수도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C가 당연히 초등학교 학급수가 더 많을 거고 2015년 대구의 주간 인구수는 100보다 높다. 자, 이게 대구 지역이잖아요. 대구를 보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지금 2015년 이 점 있죠? 2015년을 보면요. 2015년은 A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100 아래에 있어요. 100 아래에 있으니까 A가 비록 주간인구 지수가 160까지 된다 하더라도 워낙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다 뭐 상주인구 다 합치고 그런 다음에 주간인구 지수로 주간인구 계산해서 다 합치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100보다 높지 않아요. 이거는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쌤이 잠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야. 광주가 주간인구 지수가 100 아래라고. 광주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전남으로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광주는 밤에 인구 많아지고 낮이면 일하러 밖으로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거는 사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야 땅값이 너무 비싸고 경기도가 워낙 세련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자고 서울로 일하러 가겠지만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처럼 주변 지역이 조금 더 시골스러운 곳은요, 사람들이 그냥 광역시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잠을 잔 다음 주변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과 좀 반대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골에 있는 광역시들은 주간인구 지수가 대체로 100 아래에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걸 미리 모르더라도 이 위의 그래프에서 대부분의 구가 100 아래에 있다면 하나의 구가 100 위에 있더라도 합산해 놓고 나면 이 주간인구 지수는 100 아래로 떨어질 거야 라는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95년에서 2015년에 B는 C보다 주거지 개발이 활발했다. 자, B를 볼게요. 자, B를 보게 되면 2015년보다 저기 1995년보다 2015년에 B는 주간 상주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개발이 활발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 자, 반면 C 같은 경우는 95년보다 2015년에 인구가 엄청 늘었지. 자, 이렇게 많이 인구가 늘었다는 건 이곳에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C가 주거지 개발이 활발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 3번. 지도는 대구의 두 지역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나는 도심이나 주변, 즉 외곽 지역 중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가를 보세요. 가를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것이 은행, 시청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도심이겠다. 반면 나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주변 지역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가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틀렸죠. 주간 인구, 상주 인구가 많은 건 아파트 단지일 거니까. 2번 중심 업무지구 이러면 중심 업무지구. 업무지구는 도심의 특징이고요. 상업지의 평균 땅값은 도심이 비싸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본사 수도 도심에 많고요. 그리고 가는 도심, 나는 주변일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사이버 지리학습 화면이다 해서 도심의 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도심의 학교가 이전된 이유, 자, 주거 기능의 이심 현상이 발생했다. 자, 주거 기능이 밖으로 빠졌단 말이니까 맞고요. 부도심의 형성으로 도시가 다액화되었다. 자, 다액화되었다는 건 도심 이외에 부도심이 형성되었다라는 뜻이지 도심의 인구가 더 줄어든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없음. 세 번째, 도심의 상주 인구 감소로 학생 수 감소했다.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지금 현재는 도시 내에 대한 이야기지 도시 바깥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 내에서 도심에 있던 주거 기능이 도시의 약간 바깥쪽 부분, 서울의 바깥쪽 부분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니까요. 주변의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업과 디귿에 대한 디귿이 맞습니다. 자, 가나와 같은 현상이 수도권에 끼친 영향. 자, 가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인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 볼 때는 늘 지도 바깥에 봐야 돼요. 1기와 2기 신도시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를 보니까 1호선, 2호선 하면서 전철이 보면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서 주변 지역까지 천천히 막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바깥에서 살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겠죠.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바깥에서 집을 얻게 될 거예요, 신도시에서. 자, 그러면 1번 서울의 영향권이 축소되었다? 아니겠죠. 서울과 연결된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면서 서울의 영향권이 더 커졌을 거야. 자, 경기도는 시가지 면적이 증가했겠죠. 신도시가 막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경기도의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아마도 감소했을 것이고 다른 인구가 증가하니까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늘었을 것이고 수도권 인구에서 경기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맞아요. 즉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에 신도시 만들어지고 서울과 경기도 간 철도가 좋아지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6번 문제, 그래프의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르면 그랬는데, 자, 보니까, 파란 건 95년, 빨간 건 2015년인데요. 다 지역은, 옛날에 상주 인구가 4였죠? 10만 단위가 40만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0만, 즉 100만이 되었네. 인구 엄청 증가했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았었다가 지금 여전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100 아래에 있으니까 인구 엄청 증가했고 주거 기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나를 보니까요. 나는 인구가 요렇게 되게 적었죠. 2만 수준이었는데 지금 야도 거의 10, 그전에 20만 수준인데 지금 거의 100만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간인구 지수도 100보다 높았는데 지금 주간인구 지수도 100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졌지. 그래서 나 지역도 굉장히 인구 증가하고 주거 지역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 지역은 인구가 조금 늘었고, 그쵸? 는 과정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인구가 늘긴 했는데 주간인구 지수도 높아졌네. 자, 이렇게 별다른 변화 없는 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건 서울에서 아주 뚝 떨어진 지역일 수 있어요. 자, 그나저나 나와 다 중에서 A와 B가 누구일까? 이거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그쵸? 그리고 여전히 주간인구 지수가 100 아래에 있다는 건 주거 기능이 여전하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전에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컸지만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로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아래에 있다는 것. 자, 이거는 나와 다가 주거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 이제 굳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는 1995년에 이미 인구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많았고, 95년에 이미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상주 인구도 많았고, 그 당시에 이미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낮아가지고, 다는 95년에 이미 주거 기능으로 발달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먼저 서울의 주거 기능으로 발달했을까? 그러면 서울과 가장 가까운 A가 먼저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가 아마도 A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A는 여전히 지금 현재 인구가 그 뒤로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 비해선 주간 인구 지수가 조금 올라가서 주거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들도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되었나 봐요. 자, 그리고 B는 A보다 면적도 넓고요. 면적도 넓고 서울과 가까운 곳은 되게 가깝지만 먼 곳은 꽤 멀기도 하죠. 아무튼 면적이 되게 넓어서 그런지 인구 진짜 많이 증가했고 주간 인구 지수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아무튼 B 지역은 최근 들어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 지역화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이 문제에서 A와 B, 서울과 가까우고 서울의 주거 기능을 많이 분담할 만한 이런 장소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다라는 거. 반면 서울에서 아주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은 그에 대한 영향이 별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가 C라는 거 알면 되고요. A와 B는 A가 더 그 서울의 주거 지역화된 시기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이미 셋 중에 인구가 더 많았고 셋 중에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낮았던 다가 A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대도시의 주 야간 인구 분포예요. 자, 가 지역은 보면 빨간 선이 주간 인구잖아요. 주간 인구는 엄청 많은데 야간 인구는 조금밖에 안 되죠. 따라서 주간에 비해 야간의 인구가 뚝 떨어지는 현상, 즉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도심이에요. 그래서 A 지역과 비교한 A 지역은 뭐 야간에는 인구가 오히려 많고 주간에 인구가 더 적죠. 이렇게. 자, 아무튼 A 지역과 비교한 B 지역의 상대적 특징. 자, B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높고 상주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밑줄 친 가 지역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추론. 자, 경기도 땡땡은 해서 보니까 자, 이 지역은 95년과 2015년 비교해 놨더니 인구가 되게 증가한 지역이에요. 인구가 엄청 증가했죠. 이렇게. 자,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와 가까워서 인구가 증가한 근교 농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인구 밀도 지금 딱 봐도 아주 높아졌죠? 그리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을 이럴 경우 도시화된 거니까요. 종사자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요. 농가는 몇 개 없겠지만 있는 농가는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주민들의 직업 구성은 다양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테니까 디귿 리을이 맞아요. 158쪽에 있는 대단원 종합 문제 갈게요. 자, 대단원 종합 문제. 자, 1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전통 촌락 입지 요인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그랬죠. 자, 용수 확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해안가에 입지한다 맞죠? 침수 피해, 범람원의 자연재발이 취락에 입지하는 거 맞죠? 자, 육상교통, 배산임수, 이 배산임수는 육상교통 때문이 아니죠. 농사라든가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었을 뿐이야. 나루터 취락, 하천교통 맞고요. 방어, 병용촌 맞아요. 자, 틀린 것은 디귿. 자, 두 지역인데요. 어떤 한 지역과 두 번째 지역인데 사실 이제 몰라도 되겠지만 이게 대구예요. 경계선이 좀 더 다르게 좀 굵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 지역은 보니까 7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봤더니요. 자, 70년에 비해서 70년에는 꼬맹이들 참 많았는데 요즘에 워낙 아이를 적게 나니까 꼬맹이들은 많이 줄었지만 보니까 3, 40대가 꽤 많아요. 자, 그런데 가 지역은 옛날에는 나 지역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완전 적죠. 노인들만 많죠? 그래서 가가 일반적인 농촌, 인구가 유출된 농촌이고요. 나 지역은 오히려 나중에 인구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가와 비교해서는 훨씬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농촌 치고는요. 자, 그럼 1번 70년에서 2015년에 폐교가 늘었을 것이다. 자, 가에서는 폐교 확실히 늘었겠죠. 나는 70년에 비해 2015년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일반 농촌마저도 전업농가의 비중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뭐 체험농업 막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농업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거든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전업농가의 비중이 굳이 높아질 이유도 없는 데다가 특히 나 지역은 젊은이들의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유입된 인구는 대부분 농업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 3번. 가는 나보다 2015년에 인구 밀도가 높았을 것이다. 자, 가가 높았을 리가 없죠. 2015년에. 그다음에 4번. 나는 가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리가 없죠. 나는 어, 인구가 증가했고 그럼 농업 이외의 사람들이 늘었을 거니까. 다음에 5번. 나는 가보다는 도시적 경관이 증가해. 나는 가보다 1970년에 2015년 도시적 경관의 증가가 많았겠죠. 자, 가가 시골이고 나는 도시 근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래프는 농가 인구 및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그래프를 보시면 농가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농가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른쪽에 농가 인구 구조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 왼쪽은 0에서 14세 그리고 여기는 15에서 64세 여기 65세 이상인데요. 그 인구 비중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꺾은 선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전국, 그러면 하나는 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자. 자, 전국의 거 1970년에서 2015년이 되면서요. 보면 유소년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막 40%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유소년의 인구는 지금 점점 옛날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은 느리지만 옛날에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조금 늘었고 10%, 지금 현재는 거의 10% 넘겼죠? 이렇게. 그래서 노인의 비중은 늘고 있고 유소년의 비중은 줄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때 농가를 보게 되면 농가는 유소년이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전국에 비해서 유소년이 더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노인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요. 예전에도 전국에 비해 좀 많았겠지만 지금은 진짜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죠. 40% 정도 되죠. 자, 그럼 지문으로 저희 보기로 들어가서 기억, 농가의 청장년층 인구는 70년보다 90년에 많았다? 자, 전체 인구가 이렇게나 줄어든 상태에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한들 청장년층 인구가 늘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전체 인구가 이렇게 줄면 아무리 그 속에서 비중이 늘어도요, 인구가 많을 리가 없어요.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1970년에서 2015년 농가의 유소년층 인구 감소했겠죠. 이것 2015년의 농가는 전국 평균보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죠. 한참 높아요. 리을 1990년에 2015년 농가는 전국 평균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맞죠? 노인 인구가 많은 게 고령화예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 자,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4번 표는 영남 지역에 위치한 가다 세 도시의 행정구역과 학교 급별 현황입니다. 이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니까 행정구역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가는 일단 행정구역의 개수 이거 놔두고요. 학교 급별 봐봐요. 보게 되면 가는 A급이죠. A급별 학교가 306개가 있고 B급별은 172개, C급별은 145개가 있어요. A가 제일 많지. 자, 개수가 많은 걸로 봐서 A가 가장 작은 저차 중심 기능일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 중에선 자, 나를 볼게요. 나를 봤더니 역시나 A가 제일 많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다 적잖아. 그래서 나는 쬐깐 도시인가 봐. 자, 다는 보니까 개수가 A가 제일 많은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개수가 진짜 기능이 되게 다양한 가가 제일 큰 도시. 그리고 주어진 이 범위 내에서는 보니까 개수가 되게 많은 A 있죠, A. A가 그 초등학교 개수가 되게 많으니까 저차 기능의 중심지, 저차 기능이죠. 자, 그래서 모든 되게 많은 가는 도시, 대도시.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한번 개념에 대해서 고차 중심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심지 간의 간격은 서로 간에 멀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나서는 나머지는 여러분의 머리로 푸세요. 막 외웠던 것에 치중해서 여기에 막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머리 깨져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 가라는 이 도시 있죠? 가라는 이 도시는 나나 다에 비해서 학교가 되게 많아. 아, 그럼 가는 대도시구나. 그럼 고차 중심지겠지. 자, 그러나 학교 급별에서 A, B, C 급별이 있어요. A가 뭐 초등학교, B가 중학교, C가 고등학교일 수도 있죠. 학교 급별이 됐으니까. 그럼 진짜 A가 초등학교일까? 그러면 초등학교가 개수가 제일 많거든요. 저차 기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개수 되게 많은 A가 초등학교 맞네. 개수가 상대로 적은 게 조금 더 고차 학교겠지? 고등학교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죠. 1번. 가는 대도시였어. 따라서 다보다 기능이 다양한 거 맞죠? 자, 나는 가보다는 작은 도시죠. 그럼 도시의 영향권이
넓지 않죠. 좁을 거야. 다는 나보다는 큰 도시죠. 학교 되게 많으니까. 따라서 총 인구가 많을 거야. 자, A는 B보다, 자, A는 지금 개수가 되게 많아요. B보다는. 따라서 A 학교 다니는 애들은 통학 거리가 더 가깝겠지. 학교가 많으면 되게 여러 개 있으니까 다들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통학 거리가 가까울걸? 다음에 C하고 A가 있으면 C는 A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더 멀겠지. 개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 건 1번이네. 그래프는 두 시기에 인구 규모 10대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보니까 서울의 인구, 뭐 부산 이거 교과서에 있던 세로로 되어 있는 그래프랑 비슷하죠. 자, 그럼 1번 10대 도시의 총 인구는 95년보다 2015년에 많다? 다들 길이 길어졌으니까 많겠지. 많아요. 자, 75년, 2015년 모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지금 종주도시화 서울의 인구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3번 대전은 광주보다 75에서 2015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긁었지. 광주가 그 5등이었다가 지금 6등으로 내려앉았잖아요. 대전이 치고 올라왔잖아. 대전의 성장 속도가 빨랐나 보지. 맞아요. 다음에 10대 도시 중 수도권의 도시 수는 75년보다 2015년이 많다. 자, 수도권 도시면 서울, 여긴 부산은 경상도, 대구도 경상도, 인천, 광주는 전라도, 대전은 충청도, 마산 경상도, 전주, 전라도, 성남, 수도권, 경기도, 울산, 경상도. 아무튼 75년도에는 수도권 도시가 3개였어. 근데 지금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 해서 4개가 되었으니까요. 10대 도시 수도권의 도시 수는 2015년이 더 많아요. 그래서 4번 틀렸어. 다음에 5번 2015년에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10대 도시 포함된 도시 수가 많지 않죠. 광주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도 호남권은 많다. 틀렸지. 올, 잠깐만. 4번 맞았죠? 틀린 건 5번. 6번. 그래프는 세 도시의 인구 증가율과 인구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도시를 지도에 A씨에서 고르면 그랬는데요. 자,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선생님 설명만 듣고요. 문제 풀이에서는 약간 좀 제껴놔도 돼요. 일단 선생님 설명은 들어보세요. 보면 A 지역은 여기에 서울이 있어요. 서울과 좀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도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에 인구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 자, B 지역은 여기가 지금 전라도예요. 이게 전라도고 여기에 광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바닷가에 있는 이 일대 사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그냥 농촌이야. 따라서 이 지역 인구 되게 적을 거야. 반면 C는 대구거든요. 그럼 인구 많겠지. 대구는 광역시인데. 따라서 이 중에서 대구가 인구 제일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도시 개발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구는 한 인구가 250만 되는데 신도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요. 인구 한 100만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제는 되게 적겠지. 자, 따라서 이 자료를 놓고 보면요. 2015년에 인구가 거의 뭐 10만 단위로 이거 250만 수준인 가가 대구일 것이고 거의 100만 수준인 다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구가 에게 2만이나 되나 이러면 시골이구나 진짜. 더군다나 가로축을 놓고 봤더니 얘는 나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인구가 된 거야. 신도시 개발 때문에. 가 지역은 진작부터 이 인구였나 봐. 인구 증가율 0%야. 계속 이 인구네요. 자, 반면 나는 인구가 마이너스가 된 거지. 마이너스가 돼서 인구가 더 줄어든 거예요. 완전 시골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는요. 가는 그냥 인구 규모 크고 요즘에 변함이 별로 없는 그냥 대도시구나 이러면 되고요. 나는 인구가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근교의 위성도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그냥 시골인가 봐. 인구 완전 마이너스 되고 있고 인구도 진짜 적어.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찾지 못할 건 없죠. 지도는 서울의 구별 주요 특성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하나임 그랬는데요. 자, 보자. 여기에서
여기가 서울의 도심이에요. 그리고 강 바로 옆에 이 건너 여기 있죠. 여기가 우리가 흔히 강남이라 불리우는 서울의 부도심이야. 근데 보다시피 강남구는 여기 부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면적이 넓어요. 그쵸? 그래서 주간 인구가 집중되는 완전 부도심스러운 곳과 아파트들이 막 즐비해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조금 독특한 공간이에요.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 도심, 부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이 지역은 그냥 주택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 지역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초등학교 학급수가 C 많고 B 많아. 그러면 B와 C가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 지역이구나라는 게 초등학교 학급수로 알 수 있어. 초등학생이 많은 거야. 반면 A는 초등학생이 완전 적어요. 둘에 비해서. 그래서 A가 초등학생이 되게 적은 상주 인구 되게 적은 곳이니까 A가 도심일 수 있겠다. 오른쪽 지도에서 확인해 봐도 그 지역은 이렇게 면적 알라 이렇게 떼깐하죠, 도심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 되게 적겠지. 그래서 A가 도심이라는 거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보면 C는요. 학생 수는 진짜 많은데 금융기관 조금밖에 없고 B는 학생 수도 많으면서 금융기관도 많죠. 그래서 B는 학생 수도 많은데 이렇게 금융기관까지 많고 되게 독특한 공간이네. 여기가 바로 강남이에요. 부도시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도시의 중심부에서부터 시가지가 이게 형성돼서 가거든요. 따라서 시가지 형성 시기는 도심에서 빨라요. 그리고 그 도심은 지금 상주 인구가 적지. 그래서 A가 형성 시기가 이르다 맞고요. 자, A는 도심이니까 그 일자리로서의 기능이 강하죠. 따라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통근거리는 아주 가까울 거야. 자기가 거기에 거주하는 곳이 직장이니까. 다음에 B는 A보다 주간 인구가 적다? B는 보니까 초등학교가 진짜 많죠, 학생 수가. 그리고 금융기관 수도 진짜 많지. 따라서 B가 A보다 주간 인구가 적다고 말할 수 없어요. 워낙 B는 면적이 넓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인구도 많아요. 자, 이거 자료에서 직접 알기 어렵지만 틀렸을 거예요. 4번. C는 A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 아니죠. 자, 초등학생은 적으면서 금융기관이 밀집된 A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 도심이니까 틀렸어요. 자, 구간 인구 지수는 A가 제일 높습니다. 상주 인구 적은, 즉 초등학생 수가 적은 A가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아요. 틀렸어요. 답은 1번. 자, 그래프는 부산의 구별 통근 유입 유출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다.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징은 자, 여기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동그라미 크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커요. 오케이? 자, 그럼 나의 특징 뭘까?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자, 낮은데 크기가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자, 100을 이 100. 10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가는 100보다 작아 보이고 나는 100보다 커 보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나는 통근 시간대에 이곳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5 정도 돼요. 근데 다른 쪽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1 정도밖에 안 되지. 따라서 나 지역은 통근 시간에는 딴 데로 나가는 사람보다 이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주간의 인구가 확 늘어나는 지역. 나는 도심이야. 반면 가는 통근 시간대 이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도 있어요. 한 2 정도.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가 8이나 되지. 그래서 가 지역은요. 통근 시간이면 밖으로 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잠자는 지역이야. 주거 지역이에요. 자, 가는 주거 기능이 강하고 나는 일하러 들어오는 기능이 강하다라는 거. 자, 질문이 나와 비교한 가의 특징을 물어봤거든요. 자, 가의 특징을 물어본 거야. 나와 비교한. 가는 저기 주거 지역이니까요. 상주 인구가 많죠. 많고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 비해서 싸지. 적고 출근 시간대 순유입 인구 출근 시간대 가는 주로 유출되는 거니까 순유입 인구가 적어. 이렇게 해서 가면 답은 1번 A가 되네요.
9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별 도시 수와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런 그래프 나오면 도대체 뭐지 싶겠지만요. 이럴 때 늘 바깥에 먼저 보는 거야. 했더니 A, B, C, D가 있는데 A, D는 100만 명 이상, 50에서 100만 명, 20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 도시군 중 하나임. 즉 지금 현재 이거를 이렇게 100만 명 이상, 50에서 100만 명, 20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 도시들을 묶어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4개 A, B, C, D 중에 있어. 그럼 어떤 게 무엇일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에는 도시 수가 있고 이쪽에는 도시 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를 볼까요? 2015년만 볼게요. A는 도시 수가 이만큼이야. 근데 도시 인구는 엄청나. 따라서 몇 개 되지 않는 도시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A는 아주 큰 도시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A가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이지. 자, 그럼 B는 어때? B는 이 정도의 도시의 개수가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C는 이만큼의 도시 개수인데 인구는 이거밖에 안 돼. 작죠? D는 더해. 도시 개수는 이만큼 되는데 인구는 더 적어. 따라서 D가 제일 작은 도시들의 집합들. A가 제일 큰 도시의 집합. A, B, C, D 순서로 도시의 개수가 많은데 인구는 적은 저차 중심지로 가는 거야. A가 제일 큰 중심지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1번 A가 20만 명 미만 땡 A가 제일 큰 도시야. 95년 전체 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50에서 100만 명이다. 자, 95년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죠. 이 그룹이죠. 이 그룹은 가장 큰 그룹. 이 중에서는 100만 명 이상 도시 그룹일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75에서 95년에 도시 인구 증가가 다 인구를 뭐라 그랬죠? 인구. 자, 인구를 봤더니 75에서 95년도는 도시인구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95에서 2015년은 도시인구가 이만큼 증가했죠. 따라서 75년에서 95년 사이 인구 증가가 훨씬 많았다. 맞아요. 자, 도시 인구에서 20만 명 미만 도시군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년보다 2015년에 높다. 자, 75년에 그 제일 작은 20만 명 미만의 도시가 차지하는 인구가 이만큼. 그리고 2015년에 걔네가 차지하는 인구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 묶음이 옛날엔 작은 곳 속에서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큰 곳 속에서 이만큼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겠지. 모집단이 커지는 속에서 지는 그대로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비중이 작아졌어요. 5번 95년에서 2015년에 100만 명 이상 도시군보다 20만 명 미만 도시군의 도시 수가 증가했다. 자, 도시 수는 오른쪽을 봐야 되죠. 자, 그럼 95년도에서 2015년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증가했고 20만 명 미만 도시군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인 거니까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의 도시수가 더 증가했으니까 5번도 틀렸죠. 답은 3번. 자, 10번. 그래프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지역이다 그랬는데 늘 지도 바깥에 봐야 되잖아요. 자, 하늘색과 빨강색은 논과 밭의 면적인데 논밭의 면적이 엄청 줄었어요. 그럼 뭔 일이 있었을까? 논밭의 면적 되게 줄었는데 총 인구가 어때? 총 인구가 늘었지. 그쵸? 그리고 농가 인구는 줄었지.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총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구나. 유입되면서 논밭은 줄고 농가 수도 줄고 이러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2, 3차 산업 종사자 인구가 많이 늘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대도시 근교 지역인 것 같아.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적 경관이 많아지고 농가가 줄었지만 그 줄어든 농가 내에서도 전업 농가가 아닌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 같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줄었겠죠. 지금 도시적 인구, 즉 2, 3차 산업 인구가 늘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거주 가구 인구는 늘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총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논밭 비율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러면 지금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11번. 그림은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이다.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지금 중심 도시일 거예요. 그리고 중심 도시와의 통근 가능권, 이게 전체 대도시권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결국 대도시권은 한마디로 통근 가능권에 해당하는 범위는 더 넓어지겠지. 그래서 범위는 더 넓어질 거야. 다음에 C는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는 을에 도심과 부도심이 있는데 이 도심들은요 핵이거든요. 그래서 도심도 핵이고 부도심도 핵이니까 이런 대도시는 을에 핵이 여러 개예요. 그런 것을 다핵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쌤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참에 그냥 알아만 두세요. 다음에 3번. B는 지금 통근 가능권 내에 있는 작은 콩알만한 건데 얘가 도시인가 봐요. 자, B는 C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대체로 오래되었다? 틀렸네요. 통근 가능권에 있는 이 B가 위성도시일 가능성이 큰데 그래 대도시가 먼저 있었고 대도시가 커지는 과정에서 밖에 위성도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위성도시는 대체로 역사가 짧습니다. 그 다음 D는 E보다 C로의 통근자 수 비율이 높다? 자, D하고 E를 보게 되면 자, D는 도시랑 되게 가까운 곳, E는 도시에서 먼 곳, 당연히 D가 도시로 통근자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맞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시적 경관도 도시랑 가까운 D가 더 뚜렷하겠지. E가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답은 4번. 자, 12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탐구 주제가 뭘까? 탐구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수도권 지하철 종착역의 변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의 종착역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여기 서울이 있으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종착역이 훨씬 멀리까지 확대되었으니까 이에 따라 서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우리나라 도시 체계의 변화? 도시 체계라는 건 그 대도시는 세력권이 크고 소도시는 세력권이 작고 뭐 이렇게 계층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지금 서울시 하나에 대한 거니까 지금 현재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도시 내부 구조란 도시 속에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이런 도시 속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는 도시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거지. 이건 3번이에요. 이 대도시라는 이 대도시가 그 세력권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하나의 넓은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대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게 되면 특히 지하철 같이 통근 가능한 교통수단이 확충되게 되면 이 대도시의 세력권이 확대되면서 대도시권이 커지는 거예요. 답은 딱 3번. 도시 계획에 대한 거 전혀 언급 없고 지역 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봐야 되죠. 아무튼 답은 3번이에요. 이어서 162쪽 신유형 수능 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나라 촌락은 제산 임수 지역이 갇힌 경우가 많다 등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기억. 자, 북쪽에 산이 있는 건 겨울에 찬바람 막아주고 땔감 제거는 맞죠. 자, 니은 편리한 교통. 편리한 교통과 관련해서 장호원, 노량진, 자, 원자 들어가는 거 영원치락, 진, 나루터 치락 둘 다 교통치락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은 리을보다 주민의 협동이 유리하다. 자, 디귿은 뭐냐면 그 가옥이 특정 장소에 밀집해 분포하는 게 디귿이랬죠? 그럼 디귿은 집촌이야. 흩어져 분포하는 게 리을이니까 리을은 산촌이죠. 따라서 협동에 유리한 건 집촌 맞지요? 다음에 집촌은 가옥과 경지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깝다 틀렸네요. 집촌은 집들끼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지랑은 분리가 돼 있어요. 집촌은 가옥과 경지 간의 거리가 좀 대체로 멀다라고 해야 돼요.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미음, 농촌, 어촌, 산지촌, 광산촌 이렇게 구분하는 건 촌락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거 맞아요. 틀린 건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가나 지역의 공통된 변화. 자, 공통된 변화를 봤더니 여기에서 평균 나이가 막 72세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해바라기도 생산하고 해바라기 축제도 하고. 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은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벽콩, 율 묻은 농산물을 생산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방류 생산이라든가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연 매출액을 높였대요. 상업적으로 변했구나. 따라서 두 지역 모두 농가 소득원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농가 소득도 지금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외지인의 방문 빈도 또한 높아졌겠지. 그죠? 모든 게 다 높아졌어요. 답은 1번 A네요. 3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토지형 현황이다. 가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자, 가나 지역 보지요. 자, 가 지역은 임야의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임야의 면적의 비중이 높고 대지, 즉 그 건물이 지어진 땅 있죠. 그의 비율이 더 나보다 낮고, 자, 가는 임야의 비율이 높고 대지의 비율은 더 낮고, 그쵸? 논밭의 비율은 밭은 좀 낮지만 논의 비율은 높고 도로의 비율 특별히 낮네요. 자, 따라서 가와 나를 비교한다면 어, 가가 좀 더 농촌스럽고 나는 대지의 비율도 높고 도로의 비율도 높고 이러는 거 보니까 도로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석구석 잘 되어 있고 건물들도 되게 많은 곳이니까 나가 훨씬 도시화된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 볼게요. 음, 지금 A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나에서 더 낮은 거. 자, 나에서 낮은 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연령이 낮겠지. 농업 종사자 비율도 나가 낮겠지. 그죠? 아파트 비율은 나가 높을 것이고, 그래서 나가 낮은 거, 즉 A에 들어갈 건 1번과 2번에 있는 두 개고요. 그러면 나가 높은 거, 즉 B에 들어가는 거는 상업지의 평균 땅값이 높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군요. 4번.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를 나타낸다. 자, 도시 순위가 이렇게 쫙 있고, 1순위 도시 뭐 서울 인구 1000만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기억, 종주 도시화 현상은 이미 60년대에도 나왔어요. 그때도 부산 인구보다 서울 인구가 2배 이상이니까. 자, 그 전부터 있었어. 틀렸고요. 니은. 2015년 광역시의 총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 많다. 자, 광역시가 누구일까? 자, 광역시들 볼게요. 자, 부산 약 350만, 인천 약 300만, 대구 약 250만. 이 세 개만 합쳐도 한 9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100만이 넘는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이 있으니까 광역시의 총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많은 거 맞죠? 다음에 디귿. 80년에서 2015년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맞죠? 인천이 인구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리을. 80년에서 2015년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권의 수는 같다. 80년과 2015년이요. 80년에 수도권 도시는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성남 이렇게 세 개였네요. 그런데 2015년 서울, 인천, 그리고 수원, 고양 네 개가 되었네요. 따라서 같지 않군요. 그래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5번 표는 호남권에 위치한 가다 도시 행정구역과 의료기관 현황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추론한 거 A씨는 의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중 하나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가와 나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다들 뭐 큰 차이는 안 나고 나가 좀 넓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의료기관 수가 가가 진짜 많아. 그쵸? 그래서 의료기관 A가 되었건 B가 되었건 C가 되었건 간에 가는 진짜 많아요. 따라서 가가 대도시구나. 도시여서 그런지 행정구역이 동밖에 없네. 그죠? 가가 제일 많아. 큰 도시야. 자, 반면 나는 보면 의료기관 수가 몇 개 안 돼. 다는 그나마 조금 더 있어. 그래서 가가 제일 큰 도시. 음. 그리고 다가 그 다음 도시, 나가 제일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로만 봤을 때 A 의료기관의 개수가 어디든 별로 많지 않고 C 의료기관의 개수가 되게 많지.
뭐 나 되게 쬐까는 곳은 B 뭐 이거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종합병원이고 C가 의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업 가는 대도시니까 인구가 훨씬 많겠죠? 그것도 밀집돼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가는 대도시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가 중에서는 가가 더 큰 도시니까 가가 영향권이 더 넓을 거야. 나는 좁을 거야. 자, A와 B가 있다면 A가 개수가 더 적고 C가 훨씬 많은 걸로 봐서 A가 되게 그 종합병원 같이 큰 녀석이에요. 따라서 A가 그 기관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클 건데요. 자, 최소 요구치란 말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서 나와버렸죠? 자,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 최소 요구치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최소 요구치에 대한 용어는 나오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다음에 리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이동거리. 자, 개수가 많으면 환자들은 조금만 이동해도 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C는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조금만 이동해도 될 것이고 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까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C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이동거리가 더 가까울 거야 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틀렸죠. 틀렸어요. 따라서 기업과 디귿이 맞는 건데 자, 디귿은 이 단원에서는 몰라도 된다고요. 다음 6번은 지가와 교통 현황인데요. 자, 지가가 엄청 땅값이 되게 비싼 C가 있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A와 B가 있어요. 그렇다면 C가 도심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차량의 평균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가 되게 느린 게 초록이고 빠른 게 빨강인데 이 바깥쪽은 대체로 빠르거나 혹은 까맣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C 언저리 쪽에가 초록이들이 아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따라서 도심은 차량의 평균 속도가 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도 들죠? 즉, 되게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에서 차량의 평균 속도는 느리죠. 안 막히는 외곽 지역에선 차량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지. 그래서 물론 부산 내에도 그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구석구석 연결돼 있어서 안 막히고 숭숭 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빨간 선들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도심 일대에서는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될 거야. 느려질 거죠. 자, 그럼 일단 C가 도심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보죠. 기업, A는 C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도심이 주간인구 지수 높죠? 따라서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다음에 니은 B하고 C로 봤을 때 C가 업무용 고층 건물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 같죠? 자, 디귿 C는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더 비싸겠지. 도심인데 임대료 비싸. 다음에 C는 교통 혼잡 문제도 더 심각하겠지. 맞아요. 디귿 리을이 맞아요. 자, 7번. 그래프는 서울과 대구의 구별 주간 인구와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서울과 대구 중 하나임 그랬는데요. 자, 가나를 봤는데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대구일까? 자, 지금 현재 구별 주간 인구와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는 빨간 점이잖아요. 빨간 점은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되게 많아. 나는 개수가 훨씬 적지. 딱 봐도 가가 더 큰 도시야. 구가 되게 많잖아. 나는 구가 몇 개 안 되고. 광주는 구가 5개밖에 없죠. 대구는 광주보다 커서 그런지 개수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빨강이가 서울이고 초록이 나가 대구야.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볼까요? 보면 주간인구 지수는 통근 통학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통근 통한 순 유입 인구를 봤더니 빨강이들은 통근 통한 순 유입 인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중에 플러스의 수치가 좀 더 커 보여요. 근데 초록이들은 플러스 별로 없죠. 대부분 다 마이너스에 있지. 따라서 초록인 나는요.
통근 통학 때 대체로 이게 유출돼요.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따라서 주간인구 지수가 낮아요. 광주나 대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서울은 높고요. 그래서 가가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맞네요. 그리고 3번 A는 D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자, A와 D 초등학생 수는 그냥 상주인구로 그냥 보면 되거든요. A의 상주인구는 10이 못 되고 D의 상주인구는 보다시피 우와 50이 넘었죠. 그래서 D가 상주인구가 훨씬 많고 그럼 초등학생 수도 D가 많지. 다음에 4번 C하고 B 중에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도심은 업무용 건물이 밀집되면서 평균 층수가 높거든요. 자 그러면 C하고 B를 볼게요. C는 평균 통학 때 유입되지 않는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곳이죠. 상주인구 많고 반면 B는 상주 인구는 많지 않지만 통근 통학 때 순유입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죠. 따라서 B는 도심 같은 곳이야. 따라서 B가 업무용 건물의 층수가 높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5번 D하고 E 중에서 누가 주간 인구가 더 많냐? 자, D하고 E가 있는데 D의 상주 인구랑 E의 상주 인구가 거의 비슷하죠. 그 상태에서 통근 통학 때 순유입 인구가 2가 훨씬 많으니까 2가 주간 인구가 훨씬 많겠네요. 자, 답은 2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서울이 있고요. 서울 주변에 이렇게 딱 세 지역이 있는데 그 세 지역에 대한 건가 봐. 보니까 어떤 한 지역은 면적이 쬐깐하고 다음 두 지역은 면적이 대체로 넓군요. 자, 면적이 쬐끔한 지역이 서울과 되게 가깝네요. 자, 그나저나 가나다 세 지역이 있는데 보니까 서울로의 통근율이 되게 높은 지역이 가예요. 그 가 지역은 통근 통학 때 그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23만 3천이고 유출되는 인구는 23만 6천으로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약간 10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나와 다를 봤더니 특히 다는 통근 통학 때 들어온 사람도 적고 나간 사람도 적고 그죠? 서울로의 통근 인구 되게 적고 서울에서 아주 먼 곳인가 봐. 그래서 가나 다 순서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배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 많겠지. 통근통학 숫자 중에서 비율도 높으니까 숫자도 많고.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나는 통근통학 때 유입인구는 5만 3천, 유출인구가 7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가나 나나 둘 다 그 뭐지? 통근 통학 때 유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둘 다 낮아. 쏘리. 다랑 봐야 되죠? 다는 통근 통학 때 유입되는 게 13,000이고 유출되는 게 9,000이니까 다는 주로 통근 통학 때 유입되는 곳이죠. 따라서 다가 주간인구 지수가 높고 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다 중에서 상주 인구는 누가 더 적을까? 나와 다를 봤을 때 상주 인구가 다가 적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을. 서울로의 통근거리가 가까운 것은 가가 더 가깝겠죠. 기억 니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은요. 도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적거든요. 상주 인구도 그래서 다가 더 적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고생하셨습니다.